오늘 2015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역사 1단원 문명의 발생과 고대국가 형성과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딱딱 정리해놨으니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나오는 역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사의 의미는 간단하게 인류의 발자취다라고 할 수 있죠. 그 흔적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역사가들이 남겨진 사료를 해석한 것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간접적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요. 범위 문제가 있고요. 객관성과 주관성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범위가 더 넓죠. 모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사실로서의 역사보다는 범위가 작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의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만 골라놓기 때문에 사상과 의견이 반영이 되겠죠. 비교하는 게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습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일어났던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우리 현재와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고 이를 통해 역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인류가 출현하여 진화를 거듭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 텐데요. 인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립보행 그리고 도구, 문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바로 인류라고 할 수 있겠죠.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진화 과정의 순서가 중요하고요. 그런 진화 과정 속에 각각의 세부적인 특징들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하빌리스,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로 이동하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인류다. 최초의 인류라고 하는 직립보행과 도구를 사용했다. 그리고 호모 하빌리스는 도구를 최초로 제작하였고 에렉투스는 불과 언어,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시신을 매장하는 풍습,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는 현생 인류의 조상이다. 그리고 동굴벽화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최초 인류, 최초의 도구, 불과 언어, 특히 네안데르탈렌시스가 자주 출제되는데요. 시체 매장 풍습, 호모 사피엔스는 현생 인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특징을 하나씩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구석기, 신석기 생활 모습 여러분들 비교하는 게 잘 나옵니다.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 주먹토끼가 대표적이죠. 신석기 시대는 갈돌과 갈판으로 대표되는 간석기, 그리고 사는 곳은 동굴과 막집, 움집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사냥과 채집을 구석기 시대에 주로 했죠. 그래서 동굴벽화의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고 사냥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하면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산 그리고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요를 기원하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는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로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돼서 이제 저장을 하죠. 토기에다 저장을 하죠. 그리고 사냥과 채집은 계속합니다. 지금까지도 하잖아요. 그래서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정착생활, 부족생활, 평등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자연물을 숭배하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과 같은 그런 종교 생활의 초보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리엔트 지역에서 최초로 문명이 발생하다라고 하는 부분. 문명의 공통점은 도시국가이다. 청동기, 문자, 계급이 있고 큰 강을 끼고 있다. 농사가 발달해야 되니까요. 4대 문명의 위치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중국 문명, 인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해당하는 강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2개의 강이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자, 특히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비교하는 게 잘 나옵니다. 둘 공통점은 큰 강을 끼고 있고 왕이 곧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재정일치 혹은 신정정치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고요. 지형적인 차이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개방적이기 때문에 전쟁이 많고 교류가 많지만 이집트 같은 경우에 폐쇄적이기 때문에 전쟁이 적어 통일왕조가 계속 오래가는 모습 보여주고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을 중요시한다면 이집트는 내가 죽어서도 잘 살 수 있게 하는 내세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쐐기 문자, 그림 문자 사용하고 60진법, 10진법, 그 다음에 태음력과 태양력,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의 범람 때문에 이런 태양력이 굉장히 중요시 되죠. 그 다음에 유적 같은 경우에는 신전의 역할을 하는 지구라트, 그 다음에 신분차별, 그 다음에 복수주의의 그런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함무라비 법전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라던가 스핑크스 같은 것을 통해서 내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사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비교해 놓는 거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근처에 있었던 페니키아와 헤브라인인데요. 페니키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통해서 식민 도시를 만드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류를 합니다. 그 교류를 하면서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표음 문자를 만들어냈고요. 헤브라인은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 여러 명의 신을 믿는 다신교 지역인 거는 다르게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를 창시해서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도 문명인데요. 인도 문명은 아리아인이 침입하기 이전과 후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리아인이 침입하기 이전에는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중심의 그런 도시국가 중심이었다가 철기를 바탕으로 한 아리아인이 침입하면서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이동하는 모습,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출현하였고 카스트 중에 가장 높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브라만들의 그런 역할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스트,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들 이름은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 문명은 상나라의 갑골문과 주나라의 봉건제 중심으로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은어라고 하는 도시 유적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갑골문이라고 하는 한자의 기원이 되는 문자를 점을 치고 거북이 등껍질에 점을 쳤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신정정치 혹은 신권정치를 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나라를 멸망시켰던 주나라가 등장하면서 천명사상 우리는 하늘의 뜻을 받아서 건국을 한 거야 라고 하는 천명사상이 등장하게 되고 영토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왕이 수도와 그 근처 지역을 지키고 나머지 지역을 혈연관계에 있는 제후들을 이용해서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역할 그리고 물건을 바쳐라 군사적인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연관계가 멀어지면서 소홀해지면서 주나라의 봉건제가 약화되고 함께 주나라도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갑골문의 모습과 주나라의 봉건제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이 발전하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철기 무기와 다양한 전술을 앞세워서 아시리아가 통일하지만 정복당한 사람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 빠르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등장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한 거죠. 피정복민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부드러운 통치 체제를 보이고 이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당시 왕이었던 다리우스 1세는 전국을 20개의 주로 나누고 각각을 관리하기 위해 총독을 파견하고요.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보내서 주와 총독을 감시하는 역할 그리고 도로망을 정비하는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뭔가 왕명을 전달하거나 세금 운반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도로망을 정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폐 그리고 사용하는 단위, 도량형을 통일해서 나라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키루스 2세의 원통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정복민에 대한 관용정책, 아시리아로부터 얻은 교훈이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권을 최초로 선언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파르티아나 사선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요. 두 가지 모두 중개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합니다. 특히 사선왕조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불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최후의 심판 이런 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크리스트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교리인데 이것이 바로 조로아스터교에서 만들어졌던 교리 이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춘추전국 시대로 갈 텐데요. 주나라의 봉건제가 약화되고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경제나 문화는 발전합니다. 특히 경제 같은 경우에는 철기 시대가 되면서 실제 농기구와 우경을 통해서 농업 생산량이 발전하죠. 그리고 철기를 이용한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대규모화되는 모습 보여주죠. 그리고 시장이나 도시화가 활성화되면서 화폐 또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제자백가들이 등장해서 자신의 이론을 알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공통적으로는 나라의 힘을 키우고 병사들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부국강병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신분보다는 능력을 위주로 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꾀하려고 하죠. 대표적으로 유가, 도가, 묵가, 법가가 있습니다. 공자맹자 순자로 대표되는 유가는 인과 예, 도덕을 강조하고요. 도가는 무의 자연,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과 같이 자연 그대로 살자라고 하는 주장. 묵가는 차별 없는 사랑, 겸해를 주장하고 평화와 절약을 강조합니다. 법가는 인간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법과 벌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했던 최초의 통일왕조 진나라입니다. 법가를 바탕으로 한 부국강병에 성공했던 진나라가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죠. 그 통일했던 진나라의 황제 진시황제는 강력한 황제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통일정책을 실시합니다. 황제 호칭을 사용하고요. 봉건제의 문제점을 반성하기 위해서 모든 관리를 황제가 임명하고 파견하죠. 9년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화폐와 도량형, 문자를 통일해서 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죠. 그리고 법가만이 살 길이다. 분서갱유를 통해서 법가의 강장 대비하는 유가사상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불태우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만리장성과 같은 그런 대규모의 토목공사 그리고 수탈 그리고 법가적인 그런 강력한 통치 질서에 백성과 관리가 불만을 품어서 빠르게 멸망하고 맙니다. 이후에 등장했던 한나라는 진나라의 문제점을 이제 분석을 했죠. 그래서 봉건제와 군현제를 적절히 섞은 군국제를 이용하고 법가적 통치보다는 유가적 통치를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한 무제 같은 경우에는 진시황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당시 강력했던 흉노를 무찌르기 위해서 장건을 서역에 파견해서 여러 나라들과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했으나 실패합니다. 하지만 동서교역의 그런 시발점이 되는 비단길을 개통하게 되었고 그런 전쟁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졌던 참무제는 염철 전매제를 실시해서 그런 재정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군현제를 재실시하고 유교를 중심적으로 하는 사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무제가 죽고 환관과 호족들의 그런 황제의 힘을 억누르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 황건적의 난을 거치며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와 폴리스의 형성으로 갈 텐데요. 폴리스는 도시 국가입니다.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로 보통 구성되는데 광장과 그런 요새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방어에 적합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성을 쌓아서 도시와 농촌이 결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폴리스입니다. 대표적인 폴리스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는데요. 스파르타는 군사 중심적인 나라 이미지가 영화 300 보면 있죠. 그래서 폐쇄적이고 농업이 중심지였던 그런 대표적인 폴리스입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폴리스 아테네는 민주정치가 발달했는데요. 그런 등장하는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왕이 중심적으로 다스렸다가 귀족의 이런 중심적으로 이제 권한이 넘어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공업이 발달하고 그런 평민들이 군대의 주력이 되면서 평민들이 정치 참여 요구가 많아지죠. 그래서 솔로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금권 정치, 그 이후에 클레이스테네스는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는 사람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도편 추방제를 실시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페르시아와의 전쟁,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점점 강해졌던 아테네는 페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정치에 꽃을 피우죠. 민회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당제를 실시하고 배심원제를 두면서 민주정치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하지만 제한적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죠. 성인 남자를 제외하고는 여자, 외국인, 노예는 정치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한계점이 지적됩니다. 한계점과 전개 과정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그리스는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페르시아 전쟁 이후 이 그리스의 주도권을 두고 아테네로 대표되는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로 대표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그런 갈등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지고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지만 점차 모든
폴리스들이 쇠퇴하게 되면서 알렉산더의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이후 등장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나 이집트나 인도를 차지하게 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우게 되는데 그리스의 문화가 동방까지 확산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특징으로는 폴리스에서 벗어난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벗어나 세계 시민주의적인 모습과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철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런 꽃을 피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이성을 중시하는 스토아 학파와 감정을 중시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유행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로마인데요. 로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왕이 중심이었다가 공화정, 제정, 군인 황제기, 분열과 멸망으로 그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로마의 공화정 같은 경우에는 귀족이 중심이 되는데요. 2명의 집정관이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는데 실세는 바로 귀족이 자문 역할을 하는 원로원입니다. 원로원에 그런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귀족이 중심이 되었다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상공업을 통해서 부유한 평민들이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되면서 정치에 제한 참여 요구를 하게 되면서 귀족과 평민들 간의 갈등이 200여 년 정도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평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서 평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귀족들이 평민의 대표인 호민관 그리고 평민들의 회의기구인 평민회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호민관이 설치되고 시비프법이라고 하는 귀족들의 뭔가 평민들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것을 금지하는 법, 리키니우스법 같은 경우에는 집정관 2명 중에 1명을 평민이 당선이 되고요. 호르텐시우스법 같은 경우에는 평민의 결정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면서 점차 평민들의 그런 권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후 로마는 지중해의 그런 장악을 두고 아프리카 근처에 있었던 카르타고와 포에니 전쟁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로마가 승리하게 됐는데 많은 땅이 늘어났지만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노예노동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자영농들이 쇠퇴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지법과 공무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지만 결국 귀족들의 반대로 인해 실패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으로 인한 라티푼디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라쿠스 형제의 노력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로마 공화정은 굉장한 위기를 겪게 되고 카이사르로 대표되는 삼두 정치를 겪은 이후에 옥타비아누스의 제정시대로 돌입하게 되고 점차 평화기를 맞고 유럽 전역을 거의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기를 맞이했지만 이후 군인 정치기에 돌입하게 되면서 굉장히 혼란기를 겪고 이런 쇠퇴기를 막고자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주 황제와 보조 황제를 두어서 네 군대로 로마를 나눠서 통치하려고 했으나 결국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하게 되고요. 콘스탄티누스는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크리스트교를 이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게 되고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로마를 부흥시켜 보고자 했으나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스트교와 로마와 그리스 문화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인간 그리고 진리의 그런 철학을 탐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인 문화, 건축이나 도로나 법을 통한 통치에서 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로마였던 시민만 지켜야 되는 법에서 모든 사람, 로마가 확장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시비법과 같은 만민법으로 확장되는 모습 보여주고요.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헤브라이인들이 만들었던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가 등장하면서 확장되고 사랑과 평등을 강조하지만 유일신을 믿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걸 거부한 것으로 인해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로마 사회에 크리스트교가 자리 잡게 되는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더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의 그런 국가의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단원 정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